이렇게. 자, 어쨌든. 새롭네. 응? 새로워. 야, 근데 어제 우리가 한번 이 트라이 해보려고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을 것 같네.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번 책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교수님 맞지? 이거는 어디서 소개를 받은 거야? 아니면 스스로 찾아본 거야? 이 책은 일단은 알고 있었던 책이고, 알게 된 교수가 옛날에 PD 준비하던 아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추천을 해줬던 책이야. 이분이 고대 아마 정치학과 교수님인가? 뭐 그럴 텐데, 맞아.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의 강의가 되게 유명했고, 그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넘쳐나가지고, 진짜 뭐, 강의실을 또 큰 데로 옮기고 이래도 막 모자랄 정도였어. 그래서 이제 그때 강의했던 거를 책으로 편찬하자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어쨌든 그때 추천을 받았던 책이야. 그래서 한국 근대사에 대한 책이 괜찮은 게 사실은 잘 없으니까 그 책, 한국 근현대사를 알고 싶으면 이 책을 필수 도서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추천을 받았던 책이지. 이게 강의를 약간 좀 각색하고 다듬어서 나온 책이라서 그런지 분명히 강의 때 전달되었던 그런 어떤 메시지랑 그다음에 그 강의 때의 효과랑 이 책으로 접했을 때랑은 또 많이 다른 것 같아. 그냥 느낌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어땠어? 좀 읽어보니까. 우선은 강의였으면 좀 더 우리가 좀 이게 대화하듯이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좀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이거를 문장으로 이렇게 좀 가다듬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가독성이 많이 떨어졌어 나는. 왜냐면 뭐 워낙에 이쪽 분야 정치 민주주의 분야의 지식도 얕고 그러다 보니까 단어 자체도 너무 어려운 단어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단어들 용어들이 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가독성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또 이해할 수 있는 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읽고 나서 정리를 해보니까 역시나 또 도움이 많이 됐고 또 한번 뭐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또 생각해볼 거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괜찮았어. 근데 읽는 동안에는 굉장히 좀 힘들었어. 그치, 쉽지 않지. 이거 소화시키기가. 그리고 나는 예전에 한번 읽긴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어도 좀 그렇더라. 조금 나는 이 사람의 문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좀 편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같은 단어와 같은 의미로 문장을 만들어도 조금 문장이 어려운 것 같아. 그렇지. 다들 약간 한문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자기만 아는 단어를 좀 축약된 단어를 쓴 느낌이잖아. 약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원서를 번역한 느낌을 받았어. 원서를 번역할 때 약간 그 어색함과 좀 문장이 좀 딱딱하고 뭔가 좀 그런 받아들이기 좀 매끄럽지 못한? 그냥 나는 그렇게 느꼈어. 난 뭐 그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고 약간 너무 자꾸 많은 메시지 하여튼 단어들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압축된 단어들, 한자 단어들을 많이 쓴 느낌이라서 뭐 기실 뭐 이런 단어들 평소에 안 쓰잖아 우리. 그치. 그런데 이런 약간 좀 올드한 단어들이 많았던 것 같아. 어쨌든 간단하게 좀 그럼 내가 느낀 바를 써머리를 해볼게. 이번에 내가 선정한 책이니까. 어쨌든 요 책은 우리나라 이제 근현대사에 대한 이 최장집 교수님의 어떤 시각이 녹아 있는 책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는 것에 대한 뭐 비판은 여지는 다 있겠지만,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는 제1공화국 시대 이후에 어떻게 민주주의가 조금
발전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그런 교수님의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여기에 등장하는 대통령들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네 분이 좀 자주 등장하잖아. 그래서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응? 노무현까지 나오더라고. 아, 맞아. 내 책이 노무현 대통령은 없는 책이 이게 옛날 책이더라고. 내가 중고로 그렇구나. 이거 지금 개정 2판이 나왔어. 나 개정 1판을 읽었어.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내 내용이 약간 올드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이승만 정권이 이제 물러설 때 그 4.19 혁명 그때의 운동, 그 다음에 그 전두환 정권이 물러서는 그 6월 항쟁, 이 두 가지의 약간 그 민주화 운동의 어떤 중요성, 가중치를 두고 계시더라고. 이제 그렇게 느꼈고, 지금 현재 왜 우리 민주주의가 좀 어려운가,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투표율이 너무 낮다. 낮은 투표율, 특히 젊은 어떤 세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로 어떤 그 사람들의 대안의 부재,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승만 정권이 들어설 때의 냉전 반공주의라는 그 이데올로기라고 해야 되나? 그 지배적인 그 이데올로기가 이제 나왔던 부작용들.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제 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북한 빨갱이들은 다 나쁘다라는 어떤 프레임 속에서 그때 집권했던 정당은 거의 대부분 전부 다 보수 정당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노동자를 대변하거나 아니면은 그때 민주주의를 대변했나 뭐 잘 모르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단되고 그런 식으로 어떤 보수 독점 체제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이 쫙 잘 설명이 돼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보수 독점 정치로 인해서 발생했던 부작용들 중에 지나친 사회 계급화, 그리고 그 어떤 신분 상승의 기회가 교육에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너무 그쪽으로 집중하게 됐던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서울 자체가 우리나라의 너무 중심이 되고 그런 집중화가 낳은 불균등,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화의 어떤 걸림돌이 되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좀 풀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 책이 나왔을 때까지는 어쨌든 안락한 보수주의에 빠져 있다. 이 보수 정당들이 너무 세력을 군집을 했고 그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 안주하고 그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진다. 문제 제기들을 하고 약간의 대안들, 이제 선거제를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뭐 이런 대안들을 내면서 책을 마무리했더라고. 좀 내가 이제 조금 오버럴하게 느꼈던 건 이런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느꼈던 게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이유 자체가 지금의 민주주의는 뭔가 너무 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를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요구, 사회적인 요구를 충분히 거기에 대응하고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민주주의의 기원부터 쭉 설명해 오면서 그래서 지금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약간의 대안, 뭐 아주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약간의 대안, 그 다음에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 책 제목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잖아. 그럼 이 민주화의 기준이 언제야? 언제가 그러면 민주화가 됐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이 교수님은 딱
그 민주화 운동의 그거를 그 6월 항쟁으로 보고 계시던데. 6월 항쟁? 87년 6월 항쟁. 음, 요때를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 87년이면 어느 정권 시대지? 전두환 정권 시대인가? 그렇지. 전두환 정권 시대지. 전두환 이후에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이 된 건가? 전두환 이후에 노태우가 들어왔고, 노태우가 13대 대통령이야. 그래서 88년부터 93년까지고. 그러면은 전두환 이후 이때 6월 항쟁이 일어나서 민주화가 됐고 노태우 대통령은 국민이 참여한 어떤 뭐랄까 직접 선출한 의미가 더 강해서 그때를 기준으로 민주화가 됐다고 보는 건가?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됐고. 조금만 더 설명을 보태보면은 그 이승만 정권 때에도 어쨌든 4.19 혁명으로 인해서 직접 선거가 실시됐잖아.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네들이 이제 독재 타도하면서 이승만 정부가 결국은 하야하면서 물러났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든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위로 그걸 뭐라고 설명했더라? 위로부터 혁명이라 그랬나? 잠깐만, 이거 좀 어렵다. 잠깐만. 너는 할 얘기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직접 선거를 통해서 이게 직접 선거라는 게 어쨌든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민주화의 의미가 약간 녹아 있었지만 결국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쿠데타로 다시 한번 그 민주화가 무너졌고 또 다시 한번 전두환에 의해서 무너졌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쨌든 그런 민주화라는 게 국민이 주인이 돼서 직접 선거에 참여하고 그 정권이 계속 유지되는 시대가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네가 아까 얘기했던 6월 항쟁이 민주화의 어떤 기점으로 보는 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잠깐 나오잖아. 그 향리단인가? 기억나나? 그래서 그때 대통령 선거에 그 당시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거의 90% 이상이 되었던 건 사실은 거의 이거는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케이. 바로 못 찾겠다. Anyway. 그래서 어쨌든 민주화는 그래서 이러는데 그 이후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나는 약간은 어떤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느낌? 그러니까 겉만 화려한? 그러니까 사실은 내면은 민주화가 되지 않았지만 형식적으로만 민주화가 되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이전에 읽었던 책 역사에 보면은 그 역사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이 결국 그 약간 역사의 보편화가 될 수 있는가? 역사란 건 보편성이 있는가라는 거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언급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동등한 누구나 다 평등하게, 그다음에 누구에게나 다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는 그런 사회. 그래서 그런 사회를 민주주의라고 했었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어떤 체제다, 이상적인 어떤 역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와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이름은 걸었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내면은 전혀 민주주의 어떤 체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여기서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 자체가 들어온 배경이 그러니까 외국 서부와는 좀 다르다는 거지. 서구와는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서구 사회는 그 직접 선거 그러니까 대의원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직접 선거하는 권리 자체를 세금을 내는 사람이 원래 가졌었
있다고 맞아. 하잖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어떤 그 노동자 계급으로 이제 그런 권리들을 넓혀가면서 거지.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그러면서 그 노동자 계급이 그 어떤 정당의 한 부분으로서 나서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내는 어떤 이런 단계적인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그 외국,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어떤 그 신탁 맞냐? 신탁 통치 맞냐? 그걸 뭐라 하냐? 하여튼 그때 그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거잖아. 우리가 민주주의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위로부터 그 정치 체제가 들어온 거고, 그때 만들어진 헌법 자체도, 그러니까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여기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헌법에 대한 내용이 어떤 잡지처럼 돼서 그 각 집에 비치해두고 읽는다고 적혀 맞아. 있더라고.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 헌법을 맨 처음에 만드는 과정에서조차 소수 엘리트층이 어떤 협약에 의해서 걔네들만의 어떤 디스커스션으로 나온 결과물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제1공화국위에 8번인가 9번인가 개헌을 했잖아. 이런 뭐 그런 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고 적혀 있더라고. 맞아. 그러면서 이 정치 체제가 점점 보수화되고 보수 편향적인 그런 정치 체계가 되고 정당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민주화랑은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것 같고. 맞아. 근데 이 여기 책에서의 그러니까 최장립 교수님이 말씀하는 그 민주주의라는 게 너는 뭐라고 느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거는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것도,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회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더라고. 맞아.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라는 것은 결국은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 그런 것들을 다 수면 위로 다 올리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경쟁해서 다수의 의사를 만들어내는 과정,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의하는 과정, 그렇게 가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민주주의에는 갈등이 있어야 된다. 갈등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갈등이 있어야 된다. 그런 그래서 이 얘기가 사람은 기억이. 심지어 정의는 갈등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 음, 맞아. 여기 있네.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합의는 만장일치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대안들 간의 경쟁을 통해 다수 의사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그 결과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갈등에 기반을 둔 정치 체제다라고 맞아, 얘기를 맞아. 하죠. 정의는 갈등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그 햄프셔라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따르면서 어쨌든 이 사회적 합의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사회적인 모든 이슈 사항들을 서로 얘기하고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지금의 보수 편향적인 정당과 지금 이 체제는 그런 자기들이 필요한 이슈들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만 언급을 하고, 이렇게 또 거기에 또 어떤 뭐랄까,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으로 그쪽 정당의 이득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또 그런 합의를 이뤄내고 하는 부분들이 민주주의랑 거리가 먼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그 지방 배제 이제 초집중화 요 문제도 약간은 좀 나는, 그러니까 호남과 영남의 갈등이 어떻게 발생됐느냐에 대한 해석이 좀 나는 흥미로웠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은 호남과 영남의 문제가 아닌 서울 중앙 집권과 나머지 지방 간의 문제였는데, 이 보수 집권 세력이 그것을 어떤 정치적 프레임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내가 읽었거든 여기서. 혹시 기억나? 기억나는데, 여기서 뭐라고 적혔냐면 중요한 것은 지역 감정의 정치가 서울로의 초집중화 및 그에 따른 지방의 배제라는 갈등 구조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정치적 분획선은 중앙 대 지방의 차원에서 표출된 것이 아니라 지방 대 지방의 대립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나라 전체를 딱 펼쳐봤을 때 영남과 호남의 갈등은 그냥 프랙티컬리하게 없었다는 거지. 이 교수님의 생각. 그냥 호남만의 문제를 어떤 정치적 이슈로 만들었다. 나는 보고 좀 설명이 돼 있어. 약간 그냥 지역 감정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중앙과 지방의 어떤 그런 차이를 그거를 호남과 영남으로 잘못 그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것보다는 호남과 영남의 갈등의 시발은 그쪽 지역에서 배출된 뭔가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그쪽 지역에만 유리한 어떤 그 이득을 주고 그런 어떤 편향적인 그런 뭐랄까 편향적인 어떤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에 따라서 그 지역이 뭔가 더 활성화되고 더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결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남과 호남의 갈등이 생긴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맞는데 그게 서울의 집중화와 지방의 갈등, 서울과 지방의 갈등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는 잘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있어.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지역 감정의 대립이 이제 중앙 엘리트 사이의 권력을 둘러싼 경쟁의 결과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맨 처음 발단이 영남과 호남의 그 시민들이 분리가 돼 있거나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그 중앙 엘리트 집단에서부터 이게 출발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네 말대로 맨 처음 시작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이 될 수 있겠지. 호남에서 나온 김대중 대통령을 뽑아야 우리 지역이 잘 될 거야. 라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영남을 뭐 배출했다. 이런 개념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중앙에 집권돼 있던 어떤 엘리트 세력들, 정당의 보수 정당의 집권 세력들이 그거는 이해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중앙의 엘리트 집단들이 그 호남과 영남의 갈등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표를 더 얻으려고 하고 그거를 어떤 다른 이슈들을 뭉개는 하나의 큰 메인 이슈로 그렇게 활용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영남과 호남의 근본적인 갈등의 시발이 서울의 집중화로부터 시작됐다는 건 아닌 것 같거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근대화되고 나라가 근대화될수록 어느 한 도시가 집중화되고 거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점점 확산되는 것은 역사적인 그냥 하나의 흐름이거든. 근데 굳이 우리나라만 서울에 물론 되게 많이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보더라도 수도권 집중화는 당연한 현상이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 초집중화 자체는 민주주의와 약간 배격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 저자는. 그렇지. 네, 맞아. 그거는 맞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중화 자체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국가기관들 다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이렇게 했던 그런 활동 자체가 민주화를 위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이라는 거지. 이 초집중화와 도시화 이런 것은 효율을 위한 경제적인 경제적인 어떤 그 단계인 거고 정치적인 그런 거랑은 약간 다르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나는 과거에 그거에 계속 의문이 들고 잘 이해가 안 가. 그거를 정치화해서 지방으로 분산한다기보다는 서울의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어떤 그것도 같은 경제적인 프레임 안에서, 왜냐면 너무 지방 간의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그게 이제 어떤 뭐랄까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는 서울에 너무 집중화가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분산을 시킨 거지,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분산을 아니 시켰다는 게.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음, 말이 잘못 전달했는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음, 그게 이제 민주주의라는 어떤 정치 이념에 더 어울린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런 초격차가 어떤 지방과 수도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음,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음, 다음에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이 민중과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동인이 떨어진다라는 음, 거지. 음, 그게 민주주의가 잘 굴러가기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음,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음, 우리나라는 과거 60년 동안 너무나도 경제 발전 위주로 나라가 음, 이제 걸어왔고 음, 지나왔고, 그럼으로 인해서 민주화라는 것에는 음, 좀 후순위가 아니었냐 이런 생각인 거지. 음, 그래서 이 지방과 어떤 지방 간의 갈등 자체도 출발선상 자체가 초집중화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게 이 저자의 생각인 것 같다는 거죠. 맞아. 음, 그래서 이 사람은 민주화 이후의 정부들이 너무 성장 지상주의의 가치에 중심을 음, 뒀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최우선시 하다 보니까 음,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지방과 서울의 어떤 그런 양극화가 심화되게 되고, 맞아. 그러면서 마치 두 개 사이로, 한 국가의 두 개 사이로 분화되고 음, 있는 음, 그런 현상을 지적하면서 음, 한국의 민주주의는 무엇을 위해 기능하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음. 있더라고. 맞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단순히 그러니까 교육의 그러니까 교육을 통한 어떤 신분 상승의 기회가 이제는 돈이 많은 사람이 음,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음, 어떤 그 자본에 의해 자본주의의 논리로 모든 게 흘러가는 게 음, 어떤 너무 그 지금 현재 부정적인 현상이다라고 그렇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음, 음, 맞아. 그런 어떤, 나가야 되지. 응, 나가야 되지.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럼 영서 오후에는 어떤 것들을 조금 더 논의해 볼까? 오후에는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논의를 해보고, 음, 뭐, 음, 그, 이게 사실 민주주의의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나는 음, 참 이상적이고 좋은 이론이긴 한데, 과연 이게 음, 현실에 왔을 때, 음, 이게 자그마한 회사나 자그마한 우리 소모임 안에서도 사회적 그런 합의가 이루기가 굉장히 힘든데, 음, 이거를 전 국가의 어떤 차원의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고, 그렇게 했을 음, 때 어떤 보완적인 다른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음, 이 사람이 말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추가로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음. 조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얼른 가서 일 보고 오후에 한 번 더 봅시다. 알았어. 음, 맛있게 먹고. 이도. 음.